결혼한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냉장고에 반찬이 있을까?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그래서 일요일마다 김치 한 통, 나물 몇 가지 싸들고 자녀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며느리나 사위가 어머니 또 오셨어요? 하며 맞이합니다. 당신은 뿌듯합니다. 자녀를 위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녀에게서 연락이 점점 뜸해집니다. 명절에 만나도 어색합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반찬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은 혼자 설 수 없다는 무능력의 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8살 박순자 씨.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이면 박 씨는 시장에 갑니다. 2시간을 요리해서 반찬통 7개를 챙깁니다. 오후 2시쯤 아들 아파트 앞에 도착합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을 엽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박 씨는 모릅니다. 며느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당신 엄마 또 온대. 일요일마다 왜 그러시는 거야? 그냥 반찬 좀 갖다 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한 게 아니야. 나도 요리할 줄 알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 요리 배웠어.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주말마다 엄마 옆에서 배웠다고. 근데 당신 엄마가 매주 반찬을 가져오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 대화가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정말 모릅니다. 자신의 반찬 한 통이 며느리에게는 이런 메시지로 들린다는 것을. 너는 아직 어른이 아니야. 너는 우리 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 내가 하는 요리는 믿을 수가 없어. 며느리는 32살입니다. 대기업에서 7년을 일했고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명의 팀원을 이끌고 연 매출 50억 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시어머니 반찬 때문에 한없이 작아집니다. 나는 아직도 아이 취급을 받는구나.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3년 동안 쌓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사위 김동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39살 IT 회사 개발팀장, 연봉 8천만 원. 장모님이 반찬을 가져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장모님이 날 못 믿으시나?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못 먹이는 사람으로 보이나? 우리 부부가 혼자서는 못 사는 것처럼 보이나? 5년 동안 이 감정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쥔 것이 아니라 놓은 것을 통해 큰다. 부모가 자녀를 계속 쥐고 있으면 자녀는 결코 클 수 없습니다. 반찬을 들고 가는 행위는 겉으로는 사랑이지만 본질은 불신입니다. 너희는 아직 미숙해. 너희끼리는 제대로 못 살아.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안 돼. 이런 무의식적 메시지가 반찬통마다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나는 혼자서 못한다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계속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멈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능합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을 받고 책임을 다하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반찬 때문에 집에서만큼은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5살 이순희 씨. 아들이 결혼한 지 7년째입니다.
어느 명절날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 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지난번에 가져다 준 갈비찜 맛있었어?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정말 맛있었어요. 이 씨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갈비찜 맛있었냐고 물으시더라.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지. 나보고 요리 못한다는 거잖아. 며느리는 상처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요리 실력을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장자는 쓸모없음의 쓸모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반찬은 자녀에게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의 자녀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도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반찬을 받을 때마다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을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당신 잘못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잘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자녀 부부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욕망의 부재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욕망, 자녀를 챙기고 싶은 욕망, 자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이 모든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녀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찬을 가져다 주기 전에 자녀의 능력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전화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요즘 요리 잘하고 있니? 엄마가 배운 비법 하나 알려줄까? 이렇게 물으면 자녀는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반찬을 주고 싶다면 자녀가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엄마, 엄마표 김치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자녀가 먼저 요청할 때 그때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자녀를 어른으로 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반찬 뒤에 숨은 통제와 정서적 거래가 자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66살 최명숙 씨. 딸이 결혼한 지 4년째입니다. 최 씨는 2달에 한 번 딸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고 나면 일주일 후에 전화합니다. 사위야, 반찬 잘 먹고 있어?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 다 맛있었어요. 김치는 안 매웠어? 다음에는 덜 맵게 해줄게. 사위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또 전화 오셨네. 나는 장모님한테 보고하는 아이가 아닌데 왜 내가 뭘 먹었는지 설명해야 하지? 4년 동안 이런 전화가 2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총 24번의 보고를 했습니다. 사위는 40살입니다. 회사에서 부장입니다. 부하 직원 15명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장모님 앞에서만큼은 보고하는 신입사원 같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기에 모든 곳에 이른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녀의 마음에 닿습니다. 반찬을 주고 나서 맛있었어? 뭐가 좋았어? 묻는 것은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통제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가 당신의 반찬을 잘 먹고 있는지, 자녀가 당신의 수고를 알아주는지,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거래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고마워해야 해. 이런 무의식적 기대가 반찬에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반찬을 받을 때마다 감사보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시어머니 장모님과 또 확인하시겠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거짓말로라도 맛있다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반찬은 사랑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7살 오경숙 씨. 아들이 결혼한 지 4년째입니다. 어느 명절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오 씨가 친척들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워낙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줘. 친척들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며느리 복 받았네. 며느리는 웃으며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내가 요리를 못해서 반찬을 받는다고? 친척들 앞에서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야? 며느리는 34살입니다. 결혼 전부터 요리를 잘했습니다. 어머니에게 10년을 배웠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요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 며느리와 사위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대하고 칭찬하십시오. 반찬을 주면서 내가 바빠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면 며느리와 사위의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73살 배영자 씨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착하긴 한데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래서 내가 가끔 반찬도 해다 주고 용돈도 좀 주고 그래. 한 달 후 사위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못 번다고 말하고 다니시더라. 사위는 38살입니다. 중소기업 과장, 연봉 5천만 원. 대기업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사람들 앞에서 사위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위는 그날 이후 장모님을 볼 때마다 움츠러듭니다. 장자는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다고 했습니다. 자녀 부부와의 관계도 담백해야 합니다. 과하게 개입하지 않고, 과하게 평가하지 않고, 과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찬을 주면서 자녀 부부의 능력을 평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카네기는 비판은 집으로 날아오는 비둘기처럼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평가하면 그 비판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사위를 평가하면 그 비판은 결국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반찬을 주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자녀 부부 사이에 균열을 만듭니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내를 무시하시네. 내가 엄마를 설득해야 하나 아니면 아내 편을 들어야 하나. 딸은 생각합니다.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시네. 내가 엄마한테 항의해야 하나 아니면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자녀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69살 신혜숙 씨.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째입니다. 신 씨는 한 달에 한 번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신 씨가 아들네 집 앞에 도착합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 당신 엄마 온대. 며느리 목소리입니다. 응, 미안해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하셔서. 진짜 집 정리도 안 했는데. 빨리 청소기 돌려. 나는 설거지할게. 신 씨는 초인종을 누릅니다. 5분 후에 문이 열립니다.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합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하지만 며느리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습니다. 황급히 치운 흔적이 보입니다. 신 씨는 모릅니다. 자신이 오기 전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허겁지겁 집을 치웠는지. 노자는 충분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충분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많이 해준다고 해서 자녀가 많이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자녀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면 자녀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를 멀리합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의 반찬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당신의 확인 전화가 자녀 부부를 얼마나 긴장시키는지, 당신의 한마디가 자녀 부부 사이에 얼마나 큰 균열을 만드는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관심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지나친 관심은 통제가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찬을 주고 나서 절대 확인하지 마십시오. 잘 먹었어? 묻지 마십시오. 뭐가 맛있었어? 묻지 마십시오. 그냥 주고 잊으십시오. 자녀가 먹든 안 먹든 자녀의 선택입니다. 자녀가 먼저 어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었어요 하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녀의 자발적인 감사. 그것만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 자녀 부부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못해서, 우리 사위는 돈을 못 벌어서,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을 멀리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며느리 요리 정말 잘해요. 근데 내가 해주고 싶어서 가끔 갖다 줘요. 우리 사위 정말 성실해요. 열심히 일해요.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을 가까이 합니다. 칭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유. 반찬은 자녀의 독립을 막고 부모 자신도 자녀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결국 둘 다 불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0살 문선옥 씨.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째입니다. 문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10년 동안 총 520번을 갔습니다. 어느 날 문 씨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3개월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언제쯤 나으세요? 한 달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왜? 아니에요. 빨리 나으세요. 문 씨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반찬이 떨어져서 물어본 겁니다. 10년 동안 반찬을 가져다 준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45살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머니 반찬 없이는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망친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1살 홍정혜 씨. 딸이 결혼한 지 8년째입니다. 홍 씨는 한 달에 한 번 딸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8년 동안 총 96번을 갔습니다. 사위는 40살입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아직도 아내가 해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8년 동안 결혼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명절에도 장모님 반찬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친구와 술을 마십니다. 집에서 밥은 잘 먹어? 응, 장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셔. 그럼 아내는 요리 안 해? 장모님 반찬이 있으니까 굳이 안 하지. 그럼 넌 8년 동안 아내가 해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은 거네. 사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는 8년 동안 아내의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자녀에게서 손을 떼야 자녀가 채워집니다. 부모가 계속 채워주면 자녀는 스스로 채울 줄 모르게 됩니다. 반찬을 계속 가져다 주면 자녀 부부는 독립하지 못합니다. 35살이 되어도 40살이 되어도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의존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장자는 물고기는 물을 잇고 사람은 돌을 잇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도움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하는 법을 잊습니다. 반찬을 계속 가져다 주면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2살 안미경 씨. 딸이 결혼한 지 6년째입니다. 안 씨는 6년 동안 2달에 한 번씩 딸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총 36번을 갔습니다. 어느 날 안 씨가 아팠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엄마, 미안해.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 안 씨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6년 동안 반찬을 가져다 줬는데 딸은 내가 아플 때 바로 오지 않네. 안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반찬을 가져다 준 이유가 단순히 딸을 사랑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아프면 딸이 날 챙겨주겠지. 내가 딸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딸이 나를 버리겠어? 반찬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는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고 타인의 행복을 과대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베푼 것은 크게 생각하고 자녀가 받은 부담은 작게 생각합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나중에 자녀가 나를 챙겨주겠지. 하지만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3살 송경애 씨. 딸이 결혼한 지 8년째입니다. 송 씨는 8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딸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총 192번을 갔습니다. 어느 날 송 씨가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요즘 딸하고는 어때? 응, 나는 8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반찬을 가져다 줬어. 근데 딸은 나한테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그래, 딸이 좀 야박하네. 송 씨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딸은 40살 회사에서 부장 하루에 12시간을 일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딸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내가 8년 동안 192번이나 갔는데 딸은 왜 나한테 안 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조건부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이런 기대가 반찬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모는 상처받고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결국 둘 다 불행해집니다. 정약용은 적게 가지되 많이 누리는 것이 현자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적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서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적게 주고 적게 받으면 부모와 자녀 모두 편안합니다. 많이 주고 많이 기대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불행해집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69살 조현숙 씨. 아들이 결혼한 지 9년째입니다. 조 씨는 9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총 468번을 갔습니다. 어느 날 조 씨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9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줬잖니? 네, 엄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외로워.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거래를 하시는 거야? 반찬을 주고 전화를 받으시려는 거야? 아들은 그날 이후 반찬을 받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반찬을 받으면 나는 엄마한테 빚을 지는 거야. 카네기는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당신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자녀가 자주 방문한다고 해서 당신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의 반찬이 자녀를 영원한 아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당신 자신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녀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과하면 자녀의 성장을 막고 당신 자신도 자녀에게 묶이게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찬 주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자녀가 처음에는 불편해할 겁니다. 엄마, 반찬 안 가져다 주세요? 그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제 너희가 할 차례야. 엄마가 계속 해주면 너희가 못 배워. 자녀가 어색해하고 서툴게 요리하는 걸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어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녀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당신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녀도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나중에 당신을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자주 연락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고 잊으십시오.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손을 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